부산 해운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한 대저택. 서미라 씨는 그곳에 파트타임 가정부로 취직했습니다. 미라 씨는 35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한눈에 띄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순 가사 도우미, 월급 1,000만 원.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분명했고 주소도 명확했습니다. 미라는 고민 끝에 면접을 보러 갔고 의외로 쉽게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늦지 말 것. 밤 10시에 정확히 도착해 새벽 6시에 퇴근할 것. 이상했지만 미라는 수락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까지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해운대 언덕 위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집은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계는 맞추셨겠죠? 집 안은 정갈했지만 어딘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라 씨가 맡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1층 거실 청소, 주방 정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2층 복도에 있는 문 앞에 항상 물 한 잔을 놓는 일. 그 물은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묻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3일째 반복되는 이상한 일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 1시 50분쯤 2층 복도에서 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탁 소리는 마치 유리컵이 들려지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미라 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귀신을 본다고 해도 이 돈이면 참을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녀는 그 집주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 7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고급 파자마를 입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간병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해 미라에게 설명을 해준 사람은 그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상태에 대해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비서의 말에 미라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미라는 그가 무언가 불편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머릿속은 수많은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한테 강 회장과 하룻밤을 같이 자야 한다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려는 건 아닐까? 야릇한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거절할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거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비서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혹시 잠시만 방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미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미안합니다. 전 그런 요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미라의 단호한 반응에 비서가 더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못했는데 강 회장님은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11시 돌아가신 부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그 부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흉내가 아닌 아내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그저 이름을 불러주고 몇 마디만 건네주시면 됩니다.
미라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청소일인 줄 알았던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미라는 회장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왔구나. 그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기억 속 마지막 사랑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11시가 되면 미라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은은한 향수를 뿌린 뒤 강 회장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아내가 되어 젊은 시절 추억을 들어주었고 그의 손을 잡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인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인 척을 끝내고 방 정리를 마치 뒤 집을 나서려던 찰나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간 미라는 숨을 죽이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소파에 쓸쓸히 앉아 낡은 액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미라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매일 밤 기다린다는 그의 죽은 아내 사진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작고 초라한 그 울음은 거대한 불을 쥐고 있는 회장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드리워진 무거운 공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이 역할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라는 문틈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저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를 외롭게 놔두고 떠날 수 없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는 기다릴 거야. 매일 밤이라도 다시 올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미라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있어드릴게요.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당신이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강 회장이 품고 있는 것은 부도, 권력도 아닌 세월 속에서 꺼지지 않은 사랑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강 회장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마치 연극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진심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라는 더 이상 이 일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강 회장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의식. 세상은 그것을 연기라 말할지 몰라도 미라에게는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그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여느 때처럼 밤 10시가 되면 조용히 회장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걷는 그녀의 뒷모습엔 매일같이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 끝에선 다른 시선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낮에는 딸처럼 굴더니 밤엔 방에까지 들어가? 이게 무슨 가정부야? 무슨 사이야 도대체? 1,000만 원이나 받는다더니 이유가 있었네. 요즘 회장님 표정도 좋아진 거 보면 그쪽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 젊고 이쁘장하긴 하더라. 혼자 애 키운다더니 이 집 잡고 평생 편하게 살려는 수작 아냐? 그들의 말은 침묵 속에서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웃음 속엔 경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우미들이 함께 모인 식당 한켠에서는 의도적인 침묵과 힐끔거림이 미라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의로 그녀의 물건들을 치우거나 청소 스케줄을 무리하게 바꾸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시선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라 씨는 어느덧 그 집에 출근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의 밤은 점점 익숙해졌고 그녀는 이제 죽은 아내의 역할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한 벗으로 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기억력은 비록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밤마다 미라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쓰곤 했습니다. 늘 내 옆에 있었지. 그 말 한마디에 미라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그 시간 뒤로 서서히 드러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의 딸이란 여성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말투를 가진 그녀는 미라를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그분은 곧 시설에 들어가실 분입니다. 미라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이상한 대화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주방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아버지가 지금 상태면 유언장을 새로 못 쓴다고? 그럼 더 기다려야겠네. 정신이 더 흐려져야 해. 지금은 안 돼. 그 말들을 들은 순간 미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병든 채로 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의 아들이 미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굳이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좀 헷갈리게 해줘야 해요. 기억을 더 섞어놓는 거, 그게 당신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건넨 건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현금이 가득 든 봉투 하나.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미라에 대한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집 안에는 자녀들이 모여 있었고 그녀를 향해 무시와 냉대, 심지어 위협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괜히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그 연극 오래 못 갑니다. 미라는 밤마다 그들의 속셈을 안 채 강 회장 앞에서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옛날 얘기 더 해줄래요? 강 회장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더 절감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를 대하는 진심은 결국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는 우연히 강 회장의 방 정리를 하다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노란 빛으로 바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엔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행간마다 담긴 글자들엔 아내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내의 얼굴. 놀랍게도 미라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는지 헷갈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그날 이후 단순히 죽은 아내의 연기를 넘어 기억을 되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음악이었습니다. 회장의 일기 속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즐겨 듣던 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쇼팽의 녹턴. 미라는 스마트폰에 곡을 틀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곡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춤췄을 때 틀었던 곡이에요.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손을 잡고 웃어줬지. 또 다른 날은 회장이 생전에 좋아했던 시금치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과 보리굴비를 미라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이에요. 그는 천천히 국을 한 입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밖에 이런 맛 못 내. 그 순간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기억을, 마음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미라는 매일 밤 회장의 과거를 따라갔습니다. 일기 속에 등장하는 장소 이야기, 젊은 시절 나눴던 대화들, 아내가 했던 작은 농담 하나까지. 그녀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그의 기억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회장의 눈빛은 맑아졌고 기억은 단편적으로 남아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이 정말 또렷이 보인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매일 밤 2시간. 그 시간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노인의 삶을 다시 짜맞추는 고요한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미라는 조용히 강 회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쇼팽의 녹턴이 흐르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동자는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용서해줘. 순간 미라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지영. 그건 미라의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영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울음은 너무도 어린아이 같았고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그 밤만 아니었어도. 그 말들을 퍼즐처럼 이어 맞춰본 미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친정집으로 당장 달려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던 중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옆에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분명히 지금 자신이 모시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 하나, 그 사람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라 적힌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그날의 나를, 그리고 나와 당신의 아이를.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연기했던 강 회장의 아내라는 역할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였고 그 사랑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진실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행복한 추억이 아닌 차디찬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미라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의 미라는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신발 바닥은 닳고 또 닳아 마침내 발가락이 삐져나오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이 없다고 놀림을 받았고 없는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아이들의 조롱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고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날이면 다들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 곁엔 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미라는 하늘을 향해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없냐고, 왜 자신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그리고 그 물음은 곧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말해도 그 좋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도 미라의 가슴 한구석에 먹먹한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만 하던 아픈 상처를 이제라도 보듬기 위해서 그날 이후 미라는 매일 밤 조금 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라도 붙잡고 싶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 회장의 정신도 조금씩 돌아오고
눈빛이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미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강 회장의 침실 문을 조용히 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강 회장은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했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보였습니다. 분석서 위 굵은 글씨로 적힌 결과 부녀 관계로 확인됨. 강 회장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앞에 두고 그렇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미라는 울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연기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 그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그의 정신 상태가 놀랍게도 점점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은 곧 집안 사람들에게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의 큰아들 강진우가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 씨, 오늘은 서재 청소도 좀 해줘야겠어요. 아버지 서류가 많이 어질러져서 말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왠지 모를 쎄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헝클어진 서류 뭉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묵묵히 먼지를 닦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류 정리 중 금고 옆에 떨어진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금고 열쇠인가? 손에 쥐어보려다 미라는 얼른 손을 걷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조심히 책상 위로 올려놓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미라를 향했습니다. 비서, 주방 도우미, 그리고 자녀들까지. 서늘한 기운이 미라를 덮쳤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미라 씨 뿐이죠. 강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미라는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 금고에 손댄 적 없습니다.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윽박지르면서 미라가 들고 있던 가방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소지품들이 모조리 떨어지고 난장판이 됐지만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미라의 딸까지 모욕하면서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자라서 행실이 부족하다면서 모든 사람들 귀에 들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방 안에만 칩거하던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 사람이 훔쳤을 리 없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순간 거실에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우는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절차상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라는 쓸쓸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흐릿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일 뿐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 보여준 그 믿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미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고 도난 사건 이후 미라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도우미들까지 나서서 대놓고 딸인 척하는 도둑이라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미라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이 잠든 것을 확인한 미라는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복도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간 미라는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구석구석 섬세하게 눈을 돌리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미라는 낯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한켠에 급하게 접어넣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412 절대 노출 금지. 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라는 책상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회장의 둘째 아들이 최근 거액의 사채 계약을 맺은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대출 날짜와 금액, 그리고 막대한 이자율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현금과 금괴들을 훔쳐냈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떨렸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어떤 오해도 없애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도 분노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강 회장은 서서히 다가와 자신이 숨겨왔던 카메라 원본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강 회장은 정신이 거의 온전하게 돌아온 뒤로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을 함께 느끼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진실은 때때로 어둠 속에 묻히지만 진심은 결국 빛을 찾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외로운 가정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 회장의 자녀들의 악행은 금고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미라가 상속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홀린 여자가 이제는 상속까지 받겠다고?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변호인을 고용하고 온갖 거짓 증언과 왜곡된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 그리고 딸을 향한 진심을 눈물로, 증거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법정은 결국 DNA 검사 결과와 함께 강 회장이 직접 남긴 유언장을 인정하며 모든 상속권을 미라에게 넘기기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강 회장은 미라와 그의 손녀를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가족이었구나. 그는 그제야 매일 밤 미라에게 지급했던 1,000만 원의 의미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건 언젠가 내 딸이 돌아온다면 그 아이에게 주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었단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라가 죽은 아내를 연기했던 시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강 회장이 평생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랑의 기억 속으로 딸과 다시 만나기 위한 운명적인 통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라는 매일 밤 같은 시간 아버지의 곁에 앉아 음악을 틀고 추억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서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어린 딸도 이제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이라 부르며 세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미라는 강 회장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가 묻힌 언덕에 섰습니다. 그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었지만 미라의 마음은 무겁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기에 미라는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길을 선택했고 회장도 그녀의 딸도 그녀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비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엄마,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아픔과 후회를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그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라의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못해준 게 많아요. 내가 엄마가 혼자 힘들어할 때마다 외면한 걸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죄책감이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를 외면한 죄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는 미라를 향해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요. 정말로.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무너진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은 간신히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그의 울음 속에서 그동안 그녀가 느낀 상처와 분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라는 아버지의 후회와 어머니의 그리움이 뒤엉킨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미안하고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그때 미라의 딸이 작은 손으로 꽃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소녀의 작은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엄마를 위해 잘 살게요. 이제 엄마도 편히 쉬세요. 그날 세 사람은 묘지 앞에서 오랜 세월의 아픔과 후회를 모두 씻어내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겨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